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요즘 정말이지 청명하고 기분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분마저 좋아지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자리를 비웠는데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두고 여야가 격론 중입니다. 오늘 또 어떤 논쟁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쌍방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1억 원을 받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킨텍스 사장.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걸까요? 검찰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원령. 우려스러운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동아일보 1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군이 수세에 취해지자 2차 대전 후에 첫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예비군 동원령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서방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에 수세에 몰리자 확전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푸틴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고 입장까지 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 명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남성들이 러시아를 지금 탈출하려 하고 있다. 비행기 예매가 안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북한. 오늘 한국일보 2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대비 무대 북핵 인하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연설에는 언급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연설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설 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두고 민주당에서 추상적이고 공허하다, 안고 빠진 찐빵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퇴짜. 경향신문이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누가 누구를 퇴짜놨다는 걸까요?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가 막힌 여당. 이준석 잡기 또 무리수다라고 경향신문 비판했습니다. 가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재판부를 두고 불공정하다. 그리고 한 비대위원과 대학교 동기동창이다라는 이유로 재배당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장기전 역풍 가능성도 일고 있다. 경향신문 쓰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물가나 환율을 잡아라 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재판부 재배당 소위 기피 신청 비슷한 걸 한 걸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협조. 조선일보가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협조. 집권 여당과 정책 협조가 잘 되나라고 차관들에게 묻자 차관들 대부분이 아니요 라고 X표시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차관들은 여당의 리더십부터 안정돼야 정부 국정 운영 속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5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주 회의할 때 체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관들이 여당과 협조 안 된다라고 X표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여당이 안정돼야 용상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당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법 리스크죠. 이준석 리스크죠. 과연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는데 대통령이 없는 국내에서 야당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설과 또 영부인이 착용한 모자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무려 2년 9개월 만입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 30분 한일 물고 텄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 때 안 산다, 뭐 안 간다 등등 일본에 대한 반일 정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당시 민정수석 출신인 조국 법무장관도 고위 관료인데 이 죽창가를 호소하며 반일 감정, 반일 정서를 조장했다라는 논란도 인바 있었습니다. 그랬던 한일 관계에 물꼬가 틀 수 있을까요? 2년 9개월 만에 무려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지도부가 다 바뀌었죠, 한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2년 9개월 만입니다.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에서 30분간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양국 관계 개선 및 지속적인 소통, 북핵 우려에 따른 협력 관계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간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 뗐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 소통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의 표정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네. 한일 정상회담이 2년 9개월 만이에요, 무려. 네. 이러다가 뭐 영영 원수지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외교가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물꼬를 텄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하냐 안 하냐를 두고 뭐 일본 측에서 언론 보도가 뭐 불쾌감을 표시했다, 안 한다 이런 뭐랄까 흥을 깨는 일본 보도들이 있어서 조금 좀 기분도 안 좋고 우려스러웠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일본의 그 국민들의 정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뭐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서 자체는 조금 정치인들이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상당히 좀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일 의원연맹 그 부관사장이라서 예.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저희 의원들과 일본 의원들이 양국 간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좋아져야 된다. 우리 의회부터 물꼬를 트자 해서 막 이렇게 한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이틀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이제 언론에 일본 언론에 우호적인 그 이슈도 내고 활동 이런 상황을 보도하고 했었는데 예, 분위기 좋았는데 그 돌아오기 바로 전날 일본의 다선 의원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형님 나라다라는 그런 망언인데요? 망언을 하죠. 예, 망언 중에 망언. 그런 망언을 하면 한국 의원들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 예. 어떤 그런 망언을 하냐?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그 국민들과 이런 국제사회의 예. 사과와 그리고 계속 반성의 자세를 견지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제 항의를 해야죠. 그런 예.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2박 3일 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냥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그게 돌아오게 되는데 일부러 그런 말을 했겠군요. 제 생각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부러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좀 얻어내려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한일 정상이 그래도 2년 9개월 만에 만났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의 만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반일 정서에 조금만 올라타면은 금방 국민들의 마음을 얻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는 옳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의 잘잘못을 잘 가려서 잘못한 것은 질타해야 되지만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교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활용하고 일본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는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2년 9개월 만에 첫 만남 정도로 굉장히 소원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일본에서 이번에 부정적 보도라든가 좀 이런 게 나온 이유도 그런 거를 그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거를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일본과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좀 끌고 간 어떻게든 좀 만나서 물꼬를 트자고 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소극적인 태도를 좀 저거하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도 이제 우리는 30분간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약식 회담 정도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 그것조차도 회담이 아니다. 간담회였다. 뭐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 양국 간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고 또 양 국민 간에 좀 지성 있는 또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의 박정하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쪽 의견부터 들어보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환기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비판을 냈을까요? 조문과 관련해서 영국에 왜 갔냐, 육개장만 먹고 왔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연설과 관련해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비판을 또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한가롭고 공허한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나라 현실을 구하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고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뭐 단순히 뭐 연설문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첫날 일정에 조문을 못한 것을 두고도 뭐 육개장만 먹고 왔냐, 영국에 왜 갔냐라는 비판, 또 영부인의 모자와 의사왕과 관련된 비판, 그리고 또 연설과 관련된 비판, 건건이 지금 민주당의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후에 나오는 이런 논평들인데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기조연설이라는 게 사실 저도 뭐 유엔까지는 아니어도 수많은 세미나나 회의를 참석해봤지만 기조연설은 원래 이렇게 큰 그림, 추상적이고 이 회의가 어떠한 기조,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의의를 이제 좀 이야기하는 게 기조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총회가 열릴 때마다 테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77차였는데 뭐 전환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을 같이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코로나 극복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사정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제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엔 총회의 테마에 맞게 좀 큰 그림으로 국내 사정보다는 국제적인 사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76차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지 제가 봤거든요. 기조연설을 딱 요맘때죠. 그때도 비슷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 극복,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이 테마였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이런 그 기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굉장히 남북 관계, 종전 선언, 굉장히 국내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테마가 딱 기조연설의 테마로 들어맞지는 않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의 사정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유엔 총회고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내 사정에 대한 시시콜콜한 얘기 혹은 국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지를 좀 크게 이야기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지 민주당에서 지금처럼 뭐 맹탕이었다, 내용이 없었다, 하나만한 얘기를 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 원래 기조연설이라는 건 좀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원래가. 교장 선생님 순화 말씀하고 기조연설은 제가 수많은 기조연설을 들어봤지만 그냥 큰 그림 그리는 추상적이다. 연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엽적인 것으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도 비판하려고 지금 아주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김수영 교수께서는 뭘 해도 다 이렇게 나리석에 비판하는 거냐라는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야당이 또 칭찬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맹탕이다, 연설에 대해서. 또 뭐 조문 관련해서는 뭐 육개장만 먹고 왔냐 이런 게 조금 이례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가끔 야당에서 대통령 잘하셨다 이러면 신문에 납니다. 아, 오히려 이상하다. 기억하시죠? 예. 네. 저희가 여당일 때 야당에서 가끔 문재인 대통령 그건 잘하셨다 그러면 바로 신문에 났죠. 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원래 비판자 역할이고요. 견제하고 하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엔 총회에서 이제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게 15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중구장대를 이제 넣을 수 있겠습니까? 딱 정해진 주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그러는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구체적 제안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있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탈탄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팬데믹 위기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아직 국내에서도 이른바 창조경제 이후에 도대체 그 자유가 뭐냐, 자유와 연대가 뭐냐 이게 아직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해석이 어려운 그 얘기를 또 가서 하셨더라고요. 자유, 오 자유, 자유 이렇게 자유만 21번 얘기하셨나? 이게 이제 이러니까 자꾸 그 우리 국민들과 야당, 뭐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자유가 누구 자유고 무엇을 하자는 자유인지, 주소는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의 새로운 그 이제 패턴을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 오려고 그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얘기했는데 임기를 마치고 탄핵돼서 물러날 때까지 그 창조 경제가 뭔지를 본인도 잘 그리고 관련 경제 장관들도 해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연대를 얘기하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미얀마 문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담겼더라면 예.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분명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예. 점은 있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농담 삼아서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우습게 농담도 떠오릅니다. 야당에서 이 조문 홀대받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연이어지자 여당에서는 해도 너무하다라는 좀 야박함과 함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혼자 밥 드시고 오지 않았냐라고 말입니다. 김현주 전 상근 대변인, 대통령 깎아내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홀대라면 지난 정부 중국에서 정상회담 3박 4일 가운데 10끼 중에 8끼를 혼밥으로 충당했던 그 장면 아니겠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선 혼자만 사진 찍히지 못하기도 했다. 이런 게 홀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박성무 변호사님, 지난 중국 일정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혼밥을 좀 유독 많이 드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언급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떤 상황을 두고 상대방이 더 그런 상황이었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나름의 방어 논리이긴 합니다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썩 유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공격을 하더라도 또 방어를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영국 왕실 조문 논란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상황이 예상보다 어려웠고 왕실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음 날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다는 취지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정됐던 일정을 대통령이 외국에서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마음도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그 입장을 겸허하게 청취하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이 사안은 끝낼 문제지 이 사안을 두고 서로 공격하고 더 그랬지 않느냐는 식의 방어를 이어나가는 것은 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더 홀대냐 이러면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더 창피하거든요. 아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혼자 식사하시고 오는 거를
잘했다고 좋아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대목. 또 이것도 뭐 외교 일정이 꼬인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제는 좀 대승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또 김어준 씨가 김건희 여사가 쓴 이 망사 모자를 문제 삼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그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모자 이제 망사포 달린 걸 쓰던데. 영국 로얄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그 로얄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 베일.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해요. 망사를. 모르고 하셨나 봐. 로얄 패밀리만 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김어준 씨가 그냥 아주 대통령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저거 잘못 쓴 거다. 왕족들만 쓰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이라면 주장만이었다면 저희가 다룰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왕실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거다. 뭐 또 노무현 재단 이사 황희두 김건희 씨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 패밀리들만 착용하는 아이템이다. 야권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요. 과부임을 알리려고 쓰는 게 베일이다. 제클린 딸이라고 쓰는다. 뭐 이런 비난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영국 왕실에서 요청한 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장례식 전 공문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영부인의 드레스 코드로 검은 모자를 착용해달라. 베일은 스품의 상징이지 왕족의 전유물이 아니다. 검은색 베일은 영국 왕실 장례 복장의 핵심이다. 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상들도 이 검은 모자 착용한 사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뭐 프랑스의 영부인도 그렇고 또 캐나다, 브라질 정상들도 김건희 여사와 같은 비슷한 검정색 모자를 착용한 사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역시 뭐 망사, 베일이 있고요.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은? 제가 이게 왜 검정색 베일이 달린 모자가 왕족만 쓰는 거라는 이 출처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예. 영어로 이제 원문으로 이제 번역을 좀 해봤는데 이게 당초 영국에서 그러니까 왕비와 왕세자비가 저것과 비슷한 모자를 쓰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모자를 쓰는 건가요?라고 이제 영국 언론들이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영국의 왕이나 이제 여왕이 서거했을 때 국장을 치르게 되는데 국장의 드레스 코드가 뭐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길이가 오는 드레스나 외투. 검정색 모자까지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얼굴을 덮는 베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드레스 코드예요. 이제 그걸 설명한 거죠.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왕비나 왕세자비가 저런 모자를 쓴 거다가 팩트예요. 왕비나 왕세자비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거는 로얄 패밀리들만 쓰는 거다. 뭐 일각에서는 또 뭐 과부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거나 했을 때만 쓰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와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자 너도 나도 민주당 인사들이 이게 사실상의 팩트라고 생각해서 막 떠들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조금만 영어 공부하시고 원문을 찾아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제 저거 찾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아, 이게 와전돼서 그런 것인데 설령 이게 왕족들만 쓰는 거라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 정장 입고 있잖아요. 옛날에 계급사회에서 양말 아니면 입지 못할 옷도 다 입고 있거든요. 설령 저게 왕족들만 쓰는 걸 할지라도 우리가 쓰면 안 됩니까? 정말 이런 너무 소모적이고 정말 불필요하고 지금 영국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영국을 온 것 자체가 조문으로 온 것이고 지금 감사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예속 논쟁도 아니고 검정색 모자를 쓰는 게 맞냐 베일을 쓰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싸운다는 거. 네티즌들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지하는 대통령이든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든지 둘 간에 막 싸울 수는 있지만 정치인까지 여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뭐 맞다 아니다 예의가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 베일, 모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 정식적으로 논평을 내거나 당론을 내거나 민주당 인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좀 불필요해 보인다라는 김소영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쌍방울로부터 1억 원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조여오는 검찰의 칼끝이라는 제목,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쌍방울로부터 1억 원 법카를 받아서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화영 킨텍스 사장, 경기도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재직 당시 쌍방울 법인카드 1억 원 사용 혐의, 지난 18일 뇌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구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어제 법인카드를 전달한 걸로 알려진 이화영 전 의원이죠. 킨텍스 사장, 보좌진 출신 A씨도 체포가 됐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민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확실한 증거들을 다 잡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화영 사장이 지금 뭐 해명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성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법인카드를 받아서 이화영 전 의원, 이화영 사장에게 전달했다는 전 보좌진도 지금 체포를 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검찰이 아직 사건 수사를 온전하게 마무리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재직 당시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전달받아서 1억 원 정도를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였다. 이 혐의는 그 자체로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점은 단순 배임을 넘어서서 뇌물수수 자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이죠. A씨를 어제 체포하기 이르렀는데, 체포 자체는 구속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체포는 소환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 4회 정도 불출석했을 때 그 소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검찰이 이 A씨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는 A씨가 이 사건 실체관계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결고리라는 인식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단순히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어떠한 업무의 편의를 봐주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대가 관계로 그 당시, 즉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쌍방울 계열사 A가 광산 개발, 특히 북한 광산 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 대가 관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검찰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뇌물수수죄의 성립이 밑바탕,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완결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뇌물수수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뇌물을 전달한 자, 그리고 관련 논의, 그 대가 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검찰이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상당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창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지만 완료된 단계라고 보기까지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정황 같은 거는 검찰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쌍방울이 이화영 사장에게, 전 의원에게, 경기도 전 부지사에게 왜 그걸 줬냐, 요거를 검찰이 밝혀내는 게 진정한 수사의 완결이다라는 대목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쌍방울이 왜 줬을까요? 만약에 줬다면. 기업이 돈을 공무원한테 주거나 뭐 어떤 금전전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게 되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냥 괜히 자선 사업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법카 사용액이 1억 원이 넘는 돈이고 그런데 아마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에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나 대북사업 이런 쪽에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쌍방울은 그때 북한의 광물 사업 관련해서 진출을 하고 싶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일을 실제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인가 그때 민화협 아태평화협의회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때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는 대표단이죠. 그래서 당연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종혁 등 북한의 유력한 사람들이 상당히 왔었습니다. 예. 거기에 쌍방울 측 인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이화영 지사가
매개가 돼서 쌍방울 측과 북한 측을 연결해서 광물 사업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니냐. 그 대가로 저런 버카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뭐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대략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 보좌관도 구속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전 보좌관이 체포가 된 거죠. 북한의 광산 개발, 광물 자원하면 또 북한 아닙니까? 그거를 쌍방울이 노린 건 아니냐라는 추측인데 관련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9년 1월 쌍방울로부터 법카를 받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죠. 같은 시기,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같은 시기 쌍방울 계열사 A사 신규 사업에 광산 개발, 해외 자원 개발 등이 추가됐다. 이화영 부지사가 만든 비영리 법인단체 남북 광물 자원 협력 기획 주요 사업으로 설정이 됐다. 무언가 쌍방울과 이화영 부지사를 중심으로 북한의 광물 자원, 광산 개발 쪽에 쌍방울이 노림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보도입니다. 한 관계자, 당시 쌍방울이 A사를 내세워 북한 광산 개발에 진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업계 관계자, 쌍방울이 이화영 영향력을 등에 업고 대북 사업에 나선 건 아니냐. 검찰, 법카 제공 대가로 대북 사업 편의 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북한의 광산, 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이권을 주게 된다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나 사업 아이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의 부지사에게,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에게 1억 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건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로 성립될 수도 있는 사안인 건데 김수영 교수님, 북한의 광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통일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는 사실 남한은 자원이 굉장히 척박한데 북한은 아주 광물 자원이 많고 특히 희토류가 많죠. 희귀한 광물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 구한 말 때 러시아와 영국 외세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광물, 일본 포함해서 굉장히 눈독을 들였잖아요. 철도도 넣고 그것도 북한 쪽에 있는 광물이었습니까? 그때도? 그렇겠죠. 관련이 비슷하네요, 있겠죠. 그럼. 근데 이제 희토류가 지금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에도 희토류가 아주 핫합니다. 워낙에 희귀한 광물 자원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희토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북한의 희토류가 아주 많다고 알려져 있고 어쨌든 북한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아 나서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희토류가 북한에 많다. 근데 북한의 어떤 사업을 벌이려면 중요한 게 정치를 뚫지 않고는 북한에 투자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나라에 자원이 많아서 투자를 하고 발굴을 하고 개발하고 싶어도 북한처럼 폐쇄된 국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연을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기업이 돈을 공무원에게 이렇게 줄 때 어떠한 대가라던가 그 나중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돈을 줬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악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물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필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있던 사람이 마침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갔고 남북관계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갔고 그래서 계속 쌍방울이 여러 가지로 1억 원 정도의 법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쌍방울은 북한에 여러 가지 진출을 하고 싶고 이러한 모든 것이 정황상 여러 가지 정경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쌍방울의 주요 임원이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지금 도피 중이잖아요. 쌍방울 수뇌부가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경기도 아태협 주최 대북교류 행사에 참석해서 리종혁이 왔어요, 거기에? 아니, 김소영 교수님, 리종혁 굉장히 북한에서 고위급이잖아요. 이거 만날래야 잘 만날 수도 없는 인물 아닙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리종혁? 굉장히 그 고위급 인사이고 이제 어떤 북한의 그 남한의 경제, 남북 경제 협력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인데 사실
저렇게 북한 인사를 마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저 때 남북 관계가 괜찮았고, 그러니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괜찮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북한 관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저러한 만남들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인이 직접 저렇게 남북 간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는 저러한 행사에 갖고 저때 이종혁이 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분명히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추진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군요. 리종혁도 만나고 북한의 광산 개발에 이권을 쌍방울이 노린 건 아니냐라는 추측 보도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대가 때문에 1억 원의 법인카드 등의 혜택을 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박용진 의원님,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굉장히 뭐 북한 쪽과 관련해서 실세라고 해도 그래도 경기도의 부지사인데 정권을 갖고 쌍방울에게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2018년, 2019년은 지금하고 좀 다르죠, 남북 관계가.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북한의 북한 당국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막 터가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냥 이렇게 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런 일을 풀어나갔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그 톱다운 방식으로 두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뭐 문화교류, 체육교류, 언론인들의 교류, 학계 이런 쭉 교류가 막 확산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렇게 막 열렸는데,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의 만남 이후에는 그런 정도까지 확산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뜸 그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나서서 그 사업의 이권, 그 중앙의 그 중앙 권력이 사실상 뭐 평양에서 다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그 뭐 경기도가 나서서 뚫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강원도도 아마 최문순 지사가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경기도도 6.15 정상회담 이후에 김문수 지사가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했고요. 경상북도도 합니다. 예. 그 대부분 뭐냐면 북이 살림이 어려우니까 살림을 좀 다시 이렇게 조성해주는 작업이라든지, 어려운 어떤 식량 상황 등을 좀 개선해주기 위해서 식량을 제공해준다든지,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모자 가정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그 인도적 사업들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권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 경협 사업들의 핵심들을 보면 다 중앙정부가 양쪽 다 쥐고 사는 건데, 저걸 저렇게 쉽게 그 기획하고 추진하고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차원의 이런 뭐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걸 그렇군요. 바라보고 뭐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검찰이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좀 어색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군요.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쌍방울이 법카도 제공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경기도의 북한 행사에 거액의 돈을 쌍방울이 우회적으로 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도 쌍방울이 이런 맥락 속에서 대납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종혁, 그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1936년생이고 우리 강원도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는데, 그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 김정일 그 하고 같이 김일성 조합대학을 같이 나온 그런 뭐 아주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고위급이군요. 대남 사업의 총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사실은 2018년도에 내려와서 이해찬 대표도 만나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만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 대남 사업을 사실 교류를 하려고 뭐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북핵을 가지고서 일괄 타결하려고 했었는데 북한의 그 욕심이 너무 과해서 이제 다 무산되고 만 거죠. 그 와중에 쌍방울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친하다 보니까 2018년에 그런 걸 쭉 보면서 이재명 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저 이종혁이라는 그 대남 사업 총책하고 이렇게 친하네,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북한의 광물 사업을 진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만약 이런 방향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군요. 한도수 총리에게 쌍방울 인수 과정에 조폭 자금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건이 여러 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조폭의 자금으로 인수되었다. 이런 설이 지금 현재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이 과거에부터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통제 방안은 총리님 없겠습니까? 법에 위반된다면 그거는 적절한 법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요. 법치주의에 따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만 변호사님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쌍방울이 인수가 됐는데 인수 과정에서 조폭의 자금으로 인수가 됐다? 기업가 내지는 정가에서 쌍방울의 전 회장이 조폭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인데 한덕수 총리가 법적으로 의무 위반이 있다면 문제 삼아야 하겠지만 자신이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폭 출신인지 아닌지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단순히 조폭 출신이라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조폭 출신으로서 자신의 위세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온다든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촉구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총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발견된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쌍방울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돈을 끌어오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와 관련된 수사도 충분히 진행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단순히 오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쌍방울 전 회장의 출신이나 그동안의 기업 운영 행태에 관한 일종의 전모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성만 변호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장 기업이고 굉장히 유서 있는 기업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소문입니다만 국회에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조폭들이 자금으로 이게 인수하는 게 가능합니까? 상장 기업을? 아주 불가능하지 않죠. 상장 기업이라고 누군가 인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의외로 상장 기업 중에도 현금 자금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부동산 등 여러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해지면 기업 전체가 휘청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회에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정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경우에 조폭 출신들이 이른바 상당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그 기업을 인수하였을 가능성 아주 배제하지는 못하죠. 의혹일 뿐입니다. 아직은. 의혹일 뿐이죠. 아직은 의혹일 뿐이다라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양수 의원님 뭐 법 위반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폭들이 만약에 상장업체를 인수했다면 그 자금의 출처가 중요하겠죠.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에요? 예, 조폭들이 뭐 만약에 진짜로 상장업체를 인수했다면 조폭 자금이라면 그게 땀 흘려 일한 번 돈이었는가 하는 만약에 그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그러면 자금 출처부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의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장업체를 인수해서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겠죠. 뭐 경영이나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잠깐 인수해서 M&A 해갖고 좀 뻥튀기 해갖고 팔아서 그 차액을 누리는 방식이 돼야 될 텐데 한간의 소문은 처음에 쌍방울 인수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 인수하고 나니까 상장업체 그 회장에 대한 대표에 대한 사회적 예우라든지 이런 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애국자입니다.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내고 기부금 많이 내고 그래서 그때 MB 정권 때 상당히 예우를 마련해서 해외 출장 가는 거라든가 비자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해주고 사회적으로 예우하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이 쌍방울 그 대표가 그 상장 회사의 그 대표로서의 그 지위를 이렇게 얻고 나니까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지위나 이런 대우나 예우를 받으면서 이걸 우리 한번 회사를 경영해 보자 이렇게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광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좀
불법적인 일들에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구설수가 오르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지금 한간에 도는 소문이고 보다 확실한 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야기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소문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일 뿐 뭐 아직까지는 확실히 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를 엄선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지 바로 보시죠. 핫삼 첫 번째 주인공은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전 총리이기도 하죠. 책을 한 권 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해찬 전 대표의 회고록 어제 이제 발간이 됐는데 윤석열 쪽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외면한다. 이재명은 아무 증거 없어도 의혹이 부풀려진다.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 부유층과 기득권층 2세들이 차지한 검찰과 언론, 한동훈 같은 그 인물이 카르텔의 중심이다. 라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카르텔의 중심이다. 굉장히 어찌 보면 높게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높은 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뭐 검찰에서 법무장관 된 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부유층 2세들의 카르텔의 중심에 한동훈이 위치한다라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재명 너무 아깝고 좋은 후보였다. 정치권에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나. 한 단계씩 극복해 나간 의지가 놀랍다. 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매우 한동훈 장관과 대조적으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극찬을 해놓았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조국의 강을 못 건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다시 조국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하는 카르텔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외고에 갔고 어쨌든 스카이 대학에 갔고 강남에서 살았고 그래서 결국 아들은 유학도 갔고 뭐 의대도 보내려고 했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도 자기 자녀를 카르텔로 키웠던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본인도 그렇고요. 또 민주화 운동 정치권의 유력 카르텔의 중심이었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도 아들이 외고 갔고 고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아이들은 카르텔로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스탠포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정재계 인사들의 아들, 딸들이 정말 많이 유학을 옵니다. 스탠포드가 좋은 학교예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는 꼭 보수당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민주당 쪽의 의원들, 정치인들의 자녀들 굉장히 많이 오고 또는 사위나 며느리를 스탠포드 출신을 삼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 다 어렵게 자랐고 어렵게 힘들었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죠. 물론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부의 양극화라던가 부의 대물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성 없이 민주당 인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여기에는 보수 진보가 없어요. 다 자기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보수 진보 없단 말이죠. 이런데 민주당은 다 굉장히 고고하고 보수 인사들은 다 카르텔이고 강남, 외고, 스카이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을 취급하는 이런 식의 갈라치기에 국민들은 이제 지쳤고 정말 정계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더 이상 나라를 찢어먹는 이런 식의 발언들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영진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기득권과 부유층과 기득권층의 2세들이 차지한 검찰과 언론의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표현. 저는 이해찬 대표가 지적한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약간 편중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국민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한 찬성 비율이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다 60%가 넘어가는 걸 보면 이거 봐라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성역 없이 다 수사한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에게는 수사의 칼날이 무디네 이런 느낌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표현은 이제 김진 기자가 표현하신 것처럼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너무 높게 평가했다. 관역을 너무 크게 그렸다. 과대평가. 관역을 한 이렇게 크게 그렸다. 쉽게 맞추려고 그렇게 하신 거는 같은데. 아, 쉽게 맞추려고 예, 관역을 예. 크게 그렸다.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예,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사 시절, 예. 한동훈 검사 시절 박용진 국회의원이 엄청 칭찬 많이 했어요. 그럼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당이 아니구나. 지금 야당인 그 당시 여당. 아, 스스로를 그 여당이라고 정치-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뭐 앞다투어 칭찬하고 네. 서로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권력 중에 권력, 힘센 사람 중에 힘센 사람, 카르텔의 가장 태풍의 눈, 그 재벌 총수 아니에요. 예. 이 재벌 총수들에게 가장 가차 없었던 검사들의 핵심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한동훈 검사 그 수사팀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검사들 처음 봤거든요. 다 그 재벌들 앞에서 꼬리 감추고 그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이렇게 했었던 검사들만 보다가 물론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까 그랬겠지만 좀 가차없이 수사하는 모습 보면서 매우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장관 됐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 카르텔의 중심에 섰다고 그러면 그 카르텔 핵심을 막 이렇게 수사의 칼날로 막 난자에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키우고 좋게 평가하고 그러실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대한민국이 국민적인 눈높이와 상식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면 이러저러한 뭐 카르텔 이러저러한 이익 집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분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 이해찬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우려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히려 카르텔을 해체했던 검사가 한동훈 검사였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해체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해체 시도였다.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의 중심이다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영수 의원님요. 카르텔, 우리 사회의 카르텔의 핵심 중의 핵심은 386 운동권이죠. 386 운동권. 예. 그 대학 박용진 의원도 예전에 그런 인터뷰 비슷한 거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586 비키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는 말이고. 아, 자기가 나가려고. 예. 아니 지금 저기 그 젊은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좋은 젊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386 이모님은 영어도 못하고 학교 갈 때 공부를 안 하셔서 공부도 잘 못하는데 모든 일을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하십니다. 회사의 일을. 예. 이것이 사회 불공정이다. 지금 저 박용진 의원님 같이 훌륭한 세대가 지금 386 운동권한테 지금 막혀갖고 지금 진출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그 어떤 쓴맛을 보셨죠. 예. 그러니까 나이로 말해서 386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집단적 문화, 그 80년대의 문화가 지금 2020년대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고 본인들끼리 동지적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부조리를 감행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카르텔이라고 보고 이것을 철폐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글쎄요 아직 카르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관역을 진짜 정말 너무 크게 그렸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직접 변론을 하겠다라는 게 확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와 관련해서? 검수완박 위헌성과 관련해서 헌재가 오는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합니다. 5일 뒤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서 변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법무장관 중 처음이라고 하죠. 법무부 잘못된 법과 그에 따른 국민 피해 장관이 출석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라고 어제 법무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에 가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해요. 이거 참 재밌는데 흥미롭게 전 보고 있는 대목인데 일단 헌재의 선택이 참 흥미로워요. 헌법재판소가 그래 그 민주당 이 법을 강행 통과시켰던 민주당과 또 정권이 바뀌었고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페르소나 뭐 카르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또 페르소나인 건 분명하잖아요.
인기스타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한번 공개적으로 변론해봐라.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도 지켜볼 거고 허언제 재판관도 지켜볼 거고 저도 지켜볼 거고 너도 지켜볼 거고 다 지켜볼 거예요. 그 장이 지금 27일 5일 뒤면 열리는 거예요. 자, 강력경제 출신 박성배 변호사님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롭기는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또 예, 직접 나가요. 예.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해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잘못된 법과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도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라 구두변론 자체보다 재판 실문상 그 법리와 근거를 소상히 담은 서면이 적절하게 제출되어야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 사건은 법률의 내용 자체보다는 절차 위반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등. 그렇습니다. 법률안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 인정될 것인가? 인정된다고 하면 중대 명백하여 법률 개정을 무효화시킬 정도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조직 자체가 상당히 지위가 격화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절하게 써서 제출해야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면 더 와닿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상당히 정치학의 논리를 전개한 글에 이 당사자가 말로 자신의 심경을 적절히 호소하면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 역할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공개 변론을 하더라도 앞으로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자신의 공개 변론을 통해서 여론도 상당 부분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여러 포석을 두고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이게 같은 문장 글이라도 그냥 드라이한 글로 볼 거랑 그걸 쓴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말로 호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정도. 거기에 여론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한 장관의 계산과 자신감이 깔려 있을 거다라는 박성배 변호사님의 분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난 6월 한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해 이제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때 통진당 위원정당 해산 변론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통진당의 위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통진당 해산. 그때 저 놀랐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변론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절차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점을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법이 그 정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그 대상에 대해서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검사가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입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도 결정하고 수사도 직접 하고 재판도 진행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어떤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을 개선하고자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요. 우리 사회에서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법으로 이 부분이 완성이 된 것이 지난번에 법 개정 절차였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이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완전히 거꾸로 된
뭐 등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이건 법 논리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 논리예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행령으로 이른바 국회에서 처리되고 이제 결론 난 내용을 완전 뒤집는 모법을 시행령이 뒤엎는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비판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헌재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라. 국회에서 그 입법 예. 개정한 부분에 대한 충분히 그 충실한 그 집행을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지 이 내용을 뒤집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는 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 된다면 그 생겨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헌재에서의 이 그 심리 절차에 참여해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건 전 찬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십시오.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장관이 뒤죽박죽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 진짜 뒤죽박죽 됩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반대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면 안 된다. 이따위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는 말로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장한테 밥 한 끼 대통령이 대접하는 것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법이더라도 그 법이 일단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에는 헌재에서 바로잡거나 아니면 국회 스스로가 바로잡을 때까지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에 나가서 이 법이 왜 잘못된지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 역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삼권 분립에 관한 박용진 의원의 비판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 공개 변론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진 않을 것 같고 대리하는 이제 법률인들, 변호인단을 내세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라서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헌재와 이렇게 하고요. 민주당이 직접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회 어떤 법률지원단이나 뭐 그러니까 민주당을 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도 이게 입장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지금 여야가 있는데 어떤 입장이 나갑니까? 아니,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나서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대리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할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 법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의 논리와 한 장관의 논리가 헌재 공개 변론에서 충돌할 텐데 이양수 의원님은 누가 이리라 보시나요? 저는 지금 박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삼권 분립이라든지 그리고 좀 국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이런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옳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면 100%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법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솔직히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절차 그리고 잘못된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는 것도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거 국민 피해 우려되는 그런 법입니다. 아니 깡패 잡고 마약 사범 때려잡는데 검경이 한꺼번에 다 해야지 왜 경찰만 하도록 해놓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법 통과될 때 위장 탈당했고 회기 쪼개기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거 결사 반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이라면은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장관이 이 법에 대해서 일단 국회와 헌재의 판단을 보는 것이 맞지만 이런 잘못된 절차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무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옳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저희 당 입장은 한동훈 장관의 그 입장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같은 동료인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행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만 이제 덧붙이면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토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순서를 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놓은 게 많아서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수세에 몰린 푸틴, 우크라이나와 전쟁 분위기가 영 러시아 쪽에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자
푸틴이 예비군 포함한 군 동원령을 발동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 보호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군 동원령이 발동된 거고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언제 징집될지 모른다고 푸틴 동원령에 러시아 탈출 러시 흐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탈출 러시 관련된 그래픽 내용 먼저 한번 보시죠.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А те, кто пытаются шантажировать нас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роза ветров может развернуться и в их сторону. Just today, President Putin has made overt nuclear threats against Europe and a reckless disregard fo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Ceux qui se taisent aujourd'hui servent malgré eux ou secrètement avec une certaine complicité la cause d'un nouvel impérialisme. 김수영 교수님,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격정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푸틴이 이제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을 지시했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이게 전쟁이 아니고 특수한 군사작전이라고만 주장을 해왔는데 이렇게 예비군을 징집한다는 거는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특히나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혹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아주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을 당했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 국제사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말로는 물론 규탄하고 제재도 가하지만 직접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어쩌면 핵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또 어떤 이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잘 막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수세에 몰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지만 굉장히 이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국제사회가 푸틴 멋대로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끔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도 공조도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군 팬티 예산을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했다라는 잘못된 통계를 들고 대정부 질문에 최고위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들어서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는데 그 근거였던 통계가 엉터리였습니다. 한동안 엉터리 통계임을 시인하지 않다가 많은 언론의 비판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서영교 의원이 착오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군인들의 속옷, 팬티 예산이 16억 정도 감액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전투화 그리고 축구화, 내복, 팬티까지 다 단가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던 회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윈윈하는 대안을 냈기를 바라면서 이틀 만에 이제 착오였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깔끔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보기엔 잘못은 쿨하고 빠르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단가가 낮아졌다는 건데 팬티 만들던 회사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럼 팬티 만들던 회사를 윤석열 정부가 억지로 단가를 낮춰서 부도라도 냈단 말입니까? 여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영교 의원.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이 나름 당에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서 해야지
그렇게 무리하게 무조건 비난을 위한 비판, 공격을 위한 비판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료가 잘못되었고 본인의 발표가 잘못되었으면 얼른 국민들께 잘못된 자료였다, 착오였다 사과드리고 깨끗하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렇게 또 변명을 늘어놓고 뭐 회사를 걱정해 주시고 아니 그저 회사에서 납품할 때 적자를 보면서 납품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입찰 단가가 낮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장병들한테는 충분한 수요를 공급하고 하면 잘한 정책인 거죠. 잘한 정책에 비난을 했으면 충분히 사과하셔야 될 텐데 사과 자체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말을 보태기가 참 민망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예전에는 수의 계약으로 이제 맺던 거를 가격 경쟁,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적은 돈으로 좋은 질의 팬티를 받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팩트가 일단 틀렸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별로 질도 안 좋은 걸 비싸게 샀었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전 정부엔 그럼 어떻게 했었던 거야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러면 이거 만들던 팬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거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죠. 그 팬티 회사는 다른 데에 팬티를 팔겠죠. 공개적으로 아주 공정한 시장에서 팬티를 팔겠죠. 질 좋은 팬티를. 팬티 회사 걱정을 왜 하냐고요, 서영 교수님이 갑자기. 거기 아마 또 단가를 낮춰서 다른 데에 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전혀 비정한 아니죠. 예산이라고 정부를 질타하시다가 갑자기 팬티 회사 걱정을 왜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깨끗하게 사과하기가 좀 민망하셨던 모양인데 아까 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빠르고 깔끔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서영교 의원님을 높게 평가하는 중에 하나가 끝까지 난 잘못 없다라고 버티는 의원분들도 많은데 이틀 만에 그래도 착오했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용기, 솔직함, 박용진 의원님. 그 점은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장병들, 우리 아들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서영교 의원이 아들들 걱정하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질타한 거고 비록 통계가 엉터리였지만 그리고 지금은 또 팬티 업체까지 걱정해 주시잖아요. 어떤 따뜻한 마음 높게 평가합니다. 대정부 질문장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재배치된 제 좌석이 맨 앞쪽이라 이 피켓을 여러 개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그중에 이제 막 찾아가지고 흔들면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저게 저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은 이제 들으시면서 들으면서도 박용진 의원이 들으시면서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그러나 거. 당연히 이제 하나는 했겠지. 왜냐하면 이 감액이 됐던데 저 감액된 부분이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물어는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었는지 설명을 해올 거라고 그걸 당연히 들었으면 이제 저렇게 질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국방부의 그 입장을 뭐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방부가 아니다 팩트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어쨌든 수정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걸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이게 지금 올 초에 정권이 바뀌었기는 했습니다만 국방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국방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끼고 절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협상 과정에서 아마 업체와 협상에서 반영이 되고 올해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전의 비용대로 했지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받게 되도록 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것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고자 했었던 바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부자들에게는 그 감세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따뜻한 마음 또 장병들과 팬티 업체에 걱정을 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서영교 의원님은 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 좀 주의를 필요로 해요. 예전에
그 본인의 남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해가지고 문제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의 딸을 사무실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법학전문대학원 그 할 때 그 적시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됐었고, 또 다른 보좌관한테는 매월 받는 월급의 일부를 상납하게 해갖고 그 어느 정도는 후원금으로 넣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큰 징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분이라면 좀 뭐 어떤 일을 할 때 좀 다른 분들한테 그 국민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라도 더 확인해서 그 언제 입당하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또 입당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때 징계로 출당까지 되셨던 분이. 그렇다면 좀 더 자중자애하고 항상 좀 신중하게 하고 잘못하면 좀 제대로 반성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재배당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거부를 당하는, 왜 신청을 했을지 정치권에서는 의아하다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퇴짜 맞은 교체 요청, 여당의 비대위 또 아문. 자, 일단 여당 지도부가 재판부 바꿔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졌다면 한 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거부되면서 좀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속보로 보도해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서울 남부지법에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 사건 재배당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주의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다. 그냥 동문이 아니라 동기동창이다. 잘 아는 동기동창이다. 그런데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재배당 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대목을 또 콕 짚고 나섰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 안 되는 행동을 할 땐 의뢰 지연 전술로 받아들이겠다. 본인들 유리할까 봐 신청하는 게 말이 되나.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우픈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바보 아니면 지연 전술이다 라고 조롱과 비판을 섞어서 한 거죠. 자,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었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한 신청이었다. 이상한 신청이라기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아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 의도대로라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 아니라 기피 신청을 해야 마땅합니다. 예.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은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법원 합의부나 상급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기각되면 신청 대상인 재판장을 상당히 자극하는 신청입니다. 요놈 봐라 뭐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재판부 재배당 신청의 이유는 사실상 기피 신청 이유와 동일했습니다. 공정성이 의심되고 또 동기동창이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합의부가 50일 민사부 외에도 52민사부도 있는데 예. 왜 굳이 이 관련 사건들은 모두 50일 민사부에만 배당을 하느냐. 그리고 5차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전주의 비대위원이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전주의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면 이런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더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 동창 중에서도 안 친한 동기 동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52민사부는 50일 민사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다. 애초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 50일 민사부가 관여하지 못하는가, 그 관련 규정이 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법관의 이촌인의 친족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에만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 동창만으로는 안 된다. 예, 그 정도 사안만으로는 재배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부에서도 좀 갸우뚱하다라는 반응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오히려 이준석을 돕고 있다. 영남권의 한 초선 의원은 동창이면 왜 졌지? 동창이면 조호영은 왜 졌지?
이런 반응 정말 궁금해서 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비판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영남권의 H조선이면 정말 궁금해서 동기 동창이면 왜 졌지 그때? 이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갸우뚱. 자, 그럼 지도부 입장 좀 한번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략기획 부총장을 또 맡게 된, 중책을 맡게 된 이양수 의원님,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재배당 신청하신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 상의했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양수 부총장이랑 상의 안 한 거다. 정지석 비대위원장의 어떤 저겁니까? 이게 이제 법률 그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예. 법률 자문위원회에다가 이제 이 일을 지시하고 거기서 검토해서 한 것 같아요. 이양수 의원 동의 안 했다. 네. 예, 뭐 저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근데 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황 판사가 이 재판부가 상당히 그 먼저 번에 정당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재판부는 피하고 싶다 하는 게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근데 기피 신청을 사실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기피 신청을 할 요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기피 신청할 게 아니니까 건의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판부를 한번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봤는데 뭐 역시나 뭐 재판부에서 뭐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해프닝의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아서 오히려 좀 약간 희화된 것 같은데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주 의원님이 저걸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 가처분과 관련된 때 언론 앞에 나서신 걸 보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안 바뀌었으면 담당 의원이나 가처분 하실 분 변호사 많으시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분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주 의원은 뭐 맡아서 법률을 하는 건 아니고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를 좀 하여간 좀 변경했어라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켜보는 야당도 지치고 국민도 지치고 있습니다. 가처분의 어떤 무한 궤도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가처분 그만해야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뭐 엄청 많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덕 신공항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서 부산을 해운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일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약속한 바도 있었던 공약입니다. 2029년 완공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쨌든 이 여야가 지도부가 좀 안정적이어야 이 국회도 좀 안정적이고 그래야 좀 민생도 챙길 수 있는 건데 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열을 갖추긴 했는데 이 소위 말했던 황 판사의 결정, 그럼 이 대표의 과처분 릴레이가 지금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좀 불안정해 보여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처분의 무한궤도에 갇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말 빨리 종결하고 싶은 그 욕심이 아주 강해 보여요. 사실은 순리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1차 비대위가 가처분 인용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리대로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급하게 2차 비대위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을 요만큼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싶어가지고 그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는 것도 하고 이렇게 무리한 신청들을 하는 것 같은데 순리대로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설령 경찰에서도 다 무혐의로 나오고 가처분도 인용돼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준석 대표랑 국민의힘이 치킨 게임처럼 누가 끝까지 가나 보자 하고서 거의 서로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이 모양새가 굉장히 지치고 당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